안녕하십니까. 인체생물학 이문반 7팀 발표를 맡게 된 팀장 전찬영입니다. 저희는 코로나19 현재 상황과 분석, 그리고 미래와 코로나19에 관한 시나리오를 PPT를 통해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처음 접근하기에 해당 분야에 대해 배우지 않았다면 난해한 부분이 다소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이해에 도움을 드리고자 시나리오에 관련된 주제 관련 자료들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주제는 코로나19와 백신에 관하여입니다. 저희는 시나리오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고 면밀한 분석 과정을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으로 그러한 분석에서 이끌어낸 추측과 가정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가정의 사실화를 통해 시나리오에 반영해 보았습니다. 저희 주제 선정의 배경은 현 시대에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의 요소를 인식하는 고자 하였고, 희귀성 질환에 대한 접근 속에서 혈전 반응으로 뇌 관련 질환, 심근계 등의 순환계 질환과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관됨을 통해 강의 내용과 연결시킬 가능성을 찾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데이터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알리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저희는 정부 측 통계 자료 중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분석 결과를 분석해서 접종 후 발생한 중증 및 백신 투여 후 사망자 수를 통해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미디어에서 제공하는 비율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통계를 내었는지 알아보게 되었고, 기준에 대해 논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것을 꽤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정부 측의 통계 자료를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 현황 10월 13일 기준의 자료입니다. 중대한 이상 반응 쪽을 살펴보시면 사망자 수가 763건, 전신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의 의심 숫자가 1303건, 주요 이상 반응 숫자가 9676건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일반 이상 반응이 30만 건을 웃도는데요. 밑으로 내려가 보시게 되면 환자 상태가 사망으로 변경된 317건을 포함하면 사망 누계가 1080건으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13일 기준으로 2618건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숫자가 있는 것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백신으로 인해 1080건의 사망자 숫자가 있다는 것은 꽤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 통계 자료를 보시면 한눈에도 보기 어려울 만큼의 숫자의 다양한 이상 반응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양립적 반응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글은 백신에 대한 긍정적 반응도를 알 수 있는 기사의 제목들입니다. 자료를 제외하고도 앞으로 소개하게 될 기타 방식들에 대한 백신 연구 또한 활발하게 진행 중이며, 특히나 mRNA 백신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긍정적 효과 접종을 독려하는 기사들과 정부 측 입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주는 기사들을 포함한 자료입니다. 꽤나 심각한 반응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양립적 반응을 통해서 이토록 주장이 나뉘는 이유가 무엇일지 고민해 보게 되었고, 여러 가지 방면의 검색을 통해 자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긍정적 효과 접종을 독려하는 입장보단 반대 측 입장에서 주장하는 자료들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하고, 현재까지 적이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한 주장들과 해당 분야 전문가, 병리학자, 면역학자 등의 의학분학 관계자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주장들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데이터에서 키워드를 뽑아내었고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접종 의무화와 백신 패스 등에 대한 이야기가 이따금 제시되는 현재 부작용의 사례,
안정성 검증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기술하게 되었습니다. 기관에서 제시하는 자료들에 대해서 스스로 데이터를 분석해보는 태도가 필요함을 인지하였고 이를 교훈으로 전달해보고자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바이러스의 핵심인 스파이크 단백질, 그 다음으로 그것을 이용한 백신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 면밀히 탐구해보았고, 그 다음으로 부작용 사례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았고, 시나리오의 해결책을 위해 퓨린과 유전자 편집 기술,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시겠지만 한 가지 더 있는 해결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이러스의 침투 원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구강 점막과 폐를 통해 인체에 감염됩니다. 호흡기인 기도를 통해 특정 세포를 표적으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ACE2 수용체가 등장합니다. 엔지오텐 신전환 효소 2라는 이름의 수용체와 스파이크 단백질이 정확하게 결합할 시 사람 몸속으로 침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수용체는 심장 기능과 혈압 조절에 작용하는 효소로서 주로 심장, 콩팥, 위장점막, 폐에 많이 있으며 앞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혈류를 타고 가야 하는 내장기관보다 호흡기를 통해 감염될 확률이 더 높습니다. 몸속으로 침투하는 과정과 인체 반응을 한 단계 더 들어가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질의 표면의 막을 뚫고 나와서 ACE2 세포막에 결합한 뒤 침투를 하고 인체 내 세포 안착 시 바이러스는 RNA라고 불리는 유전자 물질을 조금씩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RNA는 유전자 정보의 매개체 또는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하는 폴리머 고분자 물질입니다. 감염된 세포가 RNA를 읽어들이면 단백질을 생성하고 바이러스에 복제를 하는데요. 바이러스는 어느 정도 복제가 되면 해당 세포 밖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약 수백만 개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리고 세포는 죽게 되고 바이러스는 다시 인근의 세포들을 공격하고 결국엔 목적지인 폐를 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사스코브2, 지금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저희가 핵심으로 다루게 될 문제 요소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바이러스가 사람의 세포 속으로 들어갈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인체의 단백질 수용체 ACE2와 결합을 하고 침투하며 바이러스를 활성화시켜 질병을 유발하게 하는 퓨린을 표적으로 합니다. 여기서 HIV는 에이즈로서 자가 면역의 과잉 반응으로 발생하는 병입니다. 여기서 퓨린의 역할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퓨린은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간의 펩티드 결합을 가수분해하는 효소로서 섭취하는 단백질을 분해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퓨린은 인체, 폐, 간, 소장 등 많은 장기 내 조직에서 발견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이러스에게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 안에 퓨린과 유사한 분절 부위가 있음을 발견하였고,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 세포에 침투할 경우 여러 조직을 공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프랑스 한 연구팀은 사스의 100에서 1000배에 해당하는 전파력을 주장합니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바이러스 유전체에서 발현되는 단백질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또 다른 바이러스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앞선 PPT와 연결되는 바인데요. 퓨린과 유사한 분절 부위를 통해 사람 세포에 있는 퓨린에 침투하고 있으며 침투 후 스파이크 단백질이 두 개로 분리됩니다. 분절 부위의 유전자 서열은 사람 세포와 유사합니다. 이는 퓨린이 발견되는 다수의 장기들, 숙주세포 내 단백질 수용체인 ACE2와 호흡기, 사람의 상피세포 나트륨 통로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신종 바이러스의 침투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광범 및 확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의 내용 중 신경계와 자극 부분에서 나오는 이온 통로가 작동하는 원리를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더 세밀하게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은 S, E, M, N 4가지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이 중 S, 스파이크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ACE2라는 막관통 단백질을 수용체로 하여 세포의 표면에 강하게 부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바이러스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효소인 TMPRSS2를 이용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두 개의 서브밋, 즉 S1과 S2로 쪼갭니다. 즉 이 효소를 그림에서 나타내어지는 것과 같이 단백질 가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세포의 엔도좀, 즉 세포 내부의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에 담겨 세포 내로 침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특이하게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는 이러한 단백질 가위를 이용함으로써 엔도점을 이용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자신의 유전 물질을 훨씬 더 빠르고 용이하게 침투시키고 유전 물질 복제를 통해 바이러스가 복제되고 결국 세포를 파괴하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버딩, 즉 싹을 틔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ACE2 수용체 사이의 결합력이 강력해 감염성과 전염성 측면에서 훨씬 더 위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징과 위험성에 대해선 이쯤으로 마무리하고,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리기에 앞서 백신의 종류와 원리에 대해 관한 자료를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의 움직임에 대해서 영상으로 먼저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는 앞선 PPT와 연결되는 바인데요. 퓨린과 유사한 분절 부위를 통해 사람 세포에 있는 퓨린에 침투하고 있으며 침투 후 스파이크 단백질이 두 개로 분리됩니다. 분절 부위의 유전자 서열은 사람 세포와 유사합니다. 상피세포 나트륨 통로의 유전자 서열과 사스 바이러스의 ACE2 수용체와 일치합니다. 이는 퓨린이 발견되는 다수의 장기들, 숙주세포 내 단백질 수용체인 ACE2와 호흡기, 사람의 상피세포 나트륨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으로 신종 바이러스의 침투의 통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세밀하게 과정을 설명하겠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S, E, M, N 4가지 단백질로 구성됩니다. 이 중 S 스파이크 단백질은 우리 몸의 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ACE2라는 막관통 단백질을 수용체로 하여 세포의 표면에 강하게 부착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 바이러스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효소인 TMPRSS2를 이용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두 개의 서브밋, 즉 S1과 S2로 쪼갭니다. 즉 이 효소를 그림에서 나타내지는 것과 같이 단백질 가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러스는 세포의 엔도좀, 즉 세포 내부의 막으로 둘러싸인 주머니에 담겨 세포 내로 침투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특이하게도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러한 단백질 가위를 이용함으로써 엔도점을 이용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자신의 유전 물질을 훨씬 더 빠르게 용이하게 침투시키고 유전 물질 복제를 통해 바이러스가 복제되고 결국 세포를 파괴하며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를 버딩이라고 하는데요. 이를 싹을 틔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스파이크 단백질과 ACE2 수용체 사이의 결합력이 강력해 감염성과 전염성 측면에서 훨씬 더 위험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의 특징과 위험성에 대해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백신의 부작용에 대해 알려드리기에 앞서 백신의 종류와 원리에 관한 자료를 설명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백신의 종류로는 총 6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 얀센,
화이자, 모더나는 각각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mRNA 백신에 해당됩니다. 먼저 나머지 4가지 종류에 해당되는 백신을 간략히 설명드리고 국내에서 상용하고 있는 백신 2종류에 관해 집중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활화 백신입니다. 시노팜, 시노백, 중국에서 생산한 백신이 이에 해당하고요. 백신은 독성을 없앤 바이러스 자체를 씁니다. 바이러스를 살멸시켜 항원으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전통적인 백신 플랫폼으로 살멸시킨 코로나 바이러스를 체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다음은 DNA 백신입니다. 이노비오라는 미국의 백신이 이에 해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 DNA를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하고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DNA는 세균이 자기 염색체 외에 추가적으로 갖고 있는 물질로 스스로 복제할 수 있어 세균끼리 유전자 전달이 가능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특정 DNA를 체내에 주입하는 DNA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까지 이것으로 탁월한 예방 효과를 내는 백신을 만드는데 성공한 적은 없었습니다. DNA가 인체에 위험하지 않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DNA 백신이 사람의 DNA에 삽입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들 말하고는 있지만 반박하는 주장도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을 대상으로 한 DNA 백신은 이미 나와 있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한 DNA 백신은 이전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는 세포 안으로 DNA를 넣는 일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DNA 백신은 상용화의 어려움과 DNA 백신의 잠재적 위험성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합 백신인 노바백스입니다. 임상시험 진행 후 효과 면에서 우수하다지만 연구 사례와 미승인, 제조 문제 등으로 실증적,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합니다. 처음으로 3상에 진입했지만 아직 상용화가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백신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안정성이 높고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하며 B형 간염 백신,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이것은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것에 해당됩니다. 이런 것들이 제조합 백신에 해당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기존 공급되던 백신인 mRNA 백신, 벡터 백신과 다른 형태의 백신입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돌기, 즉 스파이크 단백질 자체로 만들어진 백신인데요. mRNA 백신은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이용하고 벡터 백신은 해당 유전자를 다른 무해한 바이러스에 집어넣는 형태로 제작됩니다. 노바백스 백신은 스파이크 유전자를 곤충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에 먼저 끼워 넣은 후 바이러스가 곤충에게 감염되면 그 안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대량 합성하는데요. 합성한 단백질을 정제한 뒤 면역 증강제 역할을 할 사포닌을 추가해 백신으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러스 유사 입자 백신은 인도의 백신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을 바이러스와 유사한 입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입하여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4가지 백신에 대해선 이걸로 마치고 현재 국내 1차 접종률이 80%를 향해 가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접종하는 백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바이러스 벡터의 정의는 다음과 같은데요. 이때 사용되는 특정 유전자를 운반하는 수송도구와 같은 바이러스를 바이러스 벡터라고 합니다. 메커니즘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고 글보단 짧은 영상을 시청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ere's how the Johnson & Johnson COVID vaccine works.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is a single-dose adenovirus vaccine. 연세는 It 단일 operates 용량 differently than the 아데노바이러스 two-dose 백신입니다. Pfizer and Moderna vaccines, which are mRNA-based. 따라서 화이자 Adenoviruses are 백신과 common. 모더나 This 백신과는 one is 다르게 modified so it can't make 작동합니다. you sick. Scientists remove genes that make it 아데노바이러스는 infectious 흔하며 and add genetic code for 아프게 the 할 수 없도록 coronavirus's 수정되었습니다. telltale spike protein. 전염성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제거하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유전 코드를 추가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Adenoviruses cannot change our DNA. Once 저희의 injected, the vaccine DNA를 바꿀 delivers 수 this 없다고 말하고 modified 있습니다. DNA into the nucleus of immune cells and nearby muscle cells. 주사가 되면 백신은 변형된 DNA를 인체 면역 세포의 핵과 인근의 근육 세포로 전달을 합니다. Enzymes use the DNA as a 효소는 template to make DNA를 messenger 기반으로 해서 RNA, 메신저 or RNA mRNA. 또는 That mRNA를 mRNA 만듭니다. then leaves the nucleus and enters the cytoplasm of the cell. 만들어진 mRNA가 핵을 떠나 세포의 세포질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Now, let's pause for a second. For comparison, the Pfizer and Moderna mRNA 비교를 vaccines 위해서 essentially skip all those steps and deliver pieces 화이자나 of 모더나 백신과 mRNA 같은 directly to the cell's mRNA cytoplasm. 백신이 From there, the process is similar for all three 작용하는 원리를 vaccines. 보여주고 있습니다. Ribosomes use the mRNA's instructions to make coronavirus spike proteins. Cells display the spike protein on their surfaces to show our immune cells what to look for. 세포는 표면에 These cells 스파이크 generate 단백질을 표시하고 antibodies 면역 designed to 세포를 recognize and block spike proteins from invading our 부르게 됩니다. cells. T cells learn to recognize and destroy any infected cells. 베타 세포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세포에 침입하는 것을 차단하는 작용을 하도록 설계된 항체를 생성하고 T 세포는 감염된 세포를 인식하고 파괴하는 법을 배웁니다. If a vaccinated person is ever exposed to the real coronavirus, 따라서 antibodies 예방 and T 접종을 cells 받은 will spring 사람이 into action 실제 and fight 코로나 off 바이러스에 infection. 노출되면 항체와 T 세포가 작용하여 감염과 싸우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항원 단백질의 염기 서열을 가진 DNA를 아데노바이러스, 유사 바이러스 등 인체에 무해한 껍질로 감싸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산하는 백신입니다. RNA 백신보다 상대적으로 열에 안정적이지만 살아있는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므로 생백신에 준하는 콜드체인이 필요합니다. 현재 허가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얀센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에볼라 백신이 있습니다. 바이러스 벡터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중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에서 사용하는 복제 불능 벡터 백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름과 같이 복제 유전자 일부를 삭제하므로 체내에서 복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데노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이 두 가지 백신입니다. 이 아데노 바이러스는 독감 접종, 매년 맞는 독감 접종의 항원으로 쓰이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이 벡터 백신의 장점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발현을 통해 자연 면역 반응인 림프구들의 반응을 유도합니다. 단점은 기존 벡터 백신 다시 말하겠습니다. 기존 벡터 바이러스 면역이 백신의 면역 원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이 2회 접종을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체에서 흔하지 않은 바이러스 벡터, 즉 동물에서 파생된 벡터 또는 아데노바이러스와 같이 자가 면역을 유도하지 않는 벡터를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다음은 mRNA 백신입니다. mRNA 백신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령 리보핵산의 줄임말로 이름과 같이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또한 mRNA는 설계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 개발된 플랫폼인 mRNA 백신은 항원이 아닌 항원에 대한 유전 정보, 즉 mRNA를 체내에 주입시켜 인체 세포 안에서 항원이 발현되는 원리를 이용한 백신인데요.
제조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상용 중인 백신은 자가 복제를 할 수 있는 RNA를 인공적으로 합성해 백신으로 만드는 후자에 해당됩니다. 장점 밑에 있는 mRNA 백신은 DNA 백신과 달리 체내에서 빠르게 분해되고 부작용의 우려가 적고 인체 유전체 안으로 삽입될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DNA 백신처럼 세포핵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 외부의 세포질 내에서 단백질을 생산 가능하게 한다는 것은 mRNA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점은 후반부에 반론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장점 중 기억할 점은 부작용의 우려가 적고 DNA 백신처럼 세포의 안으로 들어갈 필요 없이 그 외부의 세포질 내에서 단백질을 생산 가능하게 한다입니다. 또한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에 사용되는 mRNA는 동물이나 인간 세포를 이용하지 않고 실험실에서 여러 단계의 효소 반응을 통해 합성하여 만들게 되는데 이 점이 자연적 합성이 아닌 인공적 방식임을 시사합니다. 또한 mRNA는 RNA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세포 내로 운반시킬 수 있는 지질 나노 입자 LNP 안에 RNA를 집어넣어서 백신을 만듭니다. mRNA가 인체에서 작동하는 원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인체의 세포가 리보솜을 통해 바이러스 단백질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바이러스 단백질이 다른 세포의 외부에 달라붙는데요. 그러면 인체 면역 시스템이 T세포를 보내 바이러스 단백질을 제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체의 면역 체계는 이 단백질이 다시 침투했을 때 방어할 수 있도록 항체를 생성합니다. 앞선 상황들을 정리하자면 이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은 바이러스 배양 과정 없이 mRNA를 시험관에서 합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지질 나노 입자의 특성상 또 유통을 위해서 냉동이나 초저온 냉동 시설이 필요하며 근육 주사 형태로 투여되기 때문에 점막 면역을 유도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 두어야 할 점은 자연적 형태가 아닌 인공성을 띠는 백신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백신과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선 내용들로는 크게 문제점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긍정적 전망과 상반되는 백신의 부작용에 관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주제의 핵심인 스파이크 단백질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병리학자인 라이언 콜 박사가 8월경에 발표한 지의 각종 장기들을 관찰한 연구 결과입니다. 영상을 요약해서 설명하자면 콜 박사는 mRNA 백신이 생성해내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 주요 장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결과는 스파이크 단백질이 우리 몸 주요 장기들에 염증을 일으키고 있다는 증거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우리 몸 속의 세포에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엔진 역할을 하는 미토콘드리아가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비정상적으로 파편화되어 파괴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 사진은 정상적인 폐 조직과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폐 조직 대조 사진입니다. 왼쪽 사진들은 건강한 폐 조직 현미경 사진입니다. 오른쪽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스파이크 단백질로 인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 짙게 염색된 폐 조직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코로나 백신 스파이크 단백질의 공격을 받아 염증 반응이 일어난 심장 사진입니다. 흰색 주위에 파란색 화살표가 보이시나요? 심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상이 아닌 것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해당 부분에
착륙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면역 체계가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비이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일단 심장 조직이 손상되면 간 조직과 달리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은 흐릿하지만 상당히 전방위적인 스파이크 단백질의 비이상 반응을 보여줍니다. 또한 콜 박사는 계속해서 mRNA 백신을 주사한 후 발생한 심장, 간, 고환의 염증 사진을 보여주며 또한 일본 연구에서 발견된 자료를 제시하며 mRNA를 둘러싸고 있는 지질 나노 입자가 난소에 집중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혈류, 뇌, 경계를 넘어 뇌로 들어가는 증거들을 보여주며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 일어날 수 있는 정신혼미, 브레인 포그 증상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혈관 질환과 스파이크 단백질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연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 세포에 감염하려면 반드시 스파이크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요. 작용 기작은 스파이크 단백질과 수용체가 결합을 하고 아래 사진과 같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미세한 떨림과 변형이 정적인 ACE2 수용체와의 결합을 돕는 것인데, 신종 코로나의 감염력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진동과 변형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둘의 결합은 마치 자물쇠에 열쇠가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데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바이러스의 침투로를 여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체의 혈관을 직접 손상시키고 혈관 질환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환자의 증상 사례를 통해 어느 정도 추정됐던 사실인데요. 하지만 스파이크 단백질이 직접 혈관을 손상한다는 게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또한 스파이크 단백질의 혈관 손상이 관련 세포의 에너지를 만드는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 파괴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냈습니다. 이는 앞선 콜 박사의 연구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연구 사례입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 논문 개요에 따르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어떻게 인체 혈관계를 공격하는지 말해줍니다. 논문의 저자는 많은 사람이 코로나19를 호흡기 질환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혈관 질환이기도 하다라면서 그렇게 보아야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뇌졸중 등 다른 기관의 질환에 걸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컨퍼런스 영상에서는 두 가지 논점을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백신의 행동 메커니즘 언급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백신의 25%만이 팔에 남아있고 75%는 다른 곳으로 흡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75%는) 전신으로 흡수되게 된다는 것을 언급하는데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요 쟁점은 바로 모세혈관입니다. 흡수되는 75%의 입자는 다음에 5가지 메커니즘을 거치는데, 지질 나노 캡슐에 포함된 수십억 개의 입자를 포함하는 mRNA가 모세혈관 주위의 벽, 혈관 내피 등으로 흡수가 되고, 혈관 주위의 세포는 이러한 mRNA 가닥을 인식하고 유전자와 같이 단백질을 생성하기 위해 작동을 합니다. 이에 따라 스파이크 단백질이 급증하고 확산하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혈관을 둘러싸고 있는 세포는 혈액이 매우 부드러워야 하고 혈액은 방해받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이 작은 스파이크 단백질은 세포벽에 벽처럼 형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딱딱한 표면처럼 응고되게 됩니다. 또한 도착하고는 혈소판들 때문에 출혈이 발생하고 또 함께 응고되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혈전이 존재하며 불가피하다는 사실에 이르게 됩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 중 일부는 모세혈관에서 급증하게 되는데요. 모세혈관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이 급증함에 따라 모세혈관에서 혈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모세혈관은 미세하게 흩어져 있어 스캐너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작고 너무 흩어져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혈전을 알아채기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신종 코로나가 복제 능력을 상실한다고 해도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2 수용체와 결합하기만 하면 혈관계 세포를 심각하게 손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는 바이러스 벡터 백신과 mRNA 백신의 원리와 장점에 대한 부정적 견해임을 보여줍니다. 영상 속에서 호프먼 박사는 백신 접종자들의 폐 기능을 관찰했을 때 폐 기능의 손상 및 저하가 발생하고 는 8분의 1 정도로 폐활량이 떨어지고 폐를 통해 호흡하는 것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연구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폐를 통해 혈액을 계속 펌프질을 하려 들게 되고 손상된 혈관으로 계속해서 작동하게 되기 때문에 저항이 발생하고 결국은 해동맥 고혈압을 겪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연구팀은 표면이 스파이크 단백질로 뒤덮인 각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동물 모델을 노출하는 시험을 진행했는데 실제 바이러스가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동물의 해동맥 내피세포에 염증이 생겼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스파이크 단백질만 가지고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혈액 응고의 기전은 다음 사진과 같이 발생해야 되는데 스파이크 단백질의 영향으로 자가 면역의 과잉 이상 반응이 생겨 혈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박사는 D-다이머 테스트 사용법을 언급합니다. D-다이머 혈액 검사는 응고 항진의 대표적인 바이오메이커로서 응고가 어디에 진행되었는지가 아닌 응고 과정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즉 몸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화면의 그래프는 중환자실 입실 첫날 혹은 이튿날 측정한 D-다이머 수치로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D-다이머 레벨의 상승 정도가 단변량 분석 결과 가장 높은 D-다이머 상승군이 가장 낮은 D-다이머 상승군과 비교해서 사망률이 3.11배 더 높았는데 인구 특성, 동반 질환, 질환 중증 등을 보정한 다변량 분석 후에도 사망률이 무려 1.81배나 높았습니다. 정리하자면 D-다이머가 여러 환자군들에서 사망률에 대한 위험 마커 역할을 하지만 결과를 통한 항응고요법 치료가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D-다이머가 여전히 사망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으며 D-다이머 상승이 이는 불량한 예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저병태생리학적 기전과 연관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환자의 위험 요소들을 평가하는 것이 D-다이머 레벨의 수치를 참고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이전의 검사들은 기준치를 넘어선 PCR 테스트를 통해 검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칼럼과 기사는 이런 PCR 검사에 대한 반박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독일 백신 접종 사망자의 충격적 부검 결과에 대한 글입니다. 9월 20일자 연구 결과이고요. 이 연구에서 독일 병리학자들이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10명의 환자를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10명의 환자는 49 이상 부검 시중 중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신이고
이 10명의 환자 중 5명은 백신과의 인과성이 매우 높았고 2명은 관련성이 있었으며 1명은 인과관계가 불분명했고 2명은 일반적인 연관은 없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3명의 사망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난 사인이었습니다. 셋 다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사망이었는데 셋 모두 희귀 자가 면역 질환이 발견됐고 하나는 자가 면역 갑상샘 기능 항진증인 하시모토 갑상선염, 피부에서 출혈을 일으키는 모세혈관의 염증 반응인 백혈구 혈관염, 세 번째로 침샘과 눈물샘의 염증인 쇼그렌 증후군이었습니다. 백신 반응으로 인한 사망 인구의 대표적인 표본이 아니지만 49 중 약 19, 또 그중 3구의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사망은 매우 높은 비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사망자의 몸에서 발견된 림프구의 형태입니다. 모든 장기에서 미친 듯이 날뛰는 런어워크 상태였는데 림프구는 신체 곳곳 장기에 다량 축적되어 있었고 조직은 심하게 공격당한 상태였으며 림프 덩어리들이 평소 있을 수 없는 위치인 폐 조직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혈관벽을 형성하는 평활한 세포인 내피세포의 방미, 궁극적으로 혈전을 유발하는 적혈구 덩어리, 갇힌 이물질 주위에 형성된 거대 세포의 방리도 발견되었습니다. 수천 건의 케이스를 도검한 병리학자들도 이런 식의 림프구 덩어리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림프구는 바이러스와 세균 등을 대처하는 T세포, B세포 등의 면역세포를 말합니다. 즉, 자가 면역세포가 정상 조직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가 면역 시스템의 자기 공격이 시작되면 스파이크 단백질이 솟아있는 세포가 모두 파괴될 때까지 이어질 것이고 결국 접종자는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됨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발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혈관 손상, 자가 면역 질환들은 이미 한참 전부터 지적된 문제이며 이번 부검은 그것이 접종자에게 실제로 일어났음을 확인시켜 준 것 뿐입니다. 또 다른 부작용으로 뇌와 긴밀한 관련이 있는 질환인 파킨슨 병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파킨슨병은 중뇌 흑질의 도파민 분비 뉴런이 사멸해 가면서 생기는 신경퇴행 질환입니다. 파킨슨병 환자나 고령자의 뇌에선 변형된 녹말양소체가 많이 발견되는데요. 정상 구조의 녹말양소체는 뇌의 폐기물 용기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파킨슨병 환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이 이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와 뇌세포 신경에 영향을 미쳐 파킨슨병, 헌팅턴병을 비롯한 다양한 뇌신경계 질환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mRNA 백신의 가장 큰 우려는 주입한 mRNA가 유전자 염기 서열에 통합될 수 있음이 입증된 상황에서 유전자 구조에 대한 영향일 것입니다. 아래는 유전자 차원에서 백신이 일으킬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내용 속에 있는 코돈이란 mRNA 염기 서열 3개가 묶여 하나의 유닛이 된 것으로 아래의 그림의 AUG, ACG, GAU와 같은 단위를 말합니다. 백신은 이 코돈을 조합해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제조하기 위한 코드를 만듭니다. 여기서 코돈 최적화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되는데 코돈 최적화란 우리 몸에 최적화되었다는 소리가 아닌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 최적화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세포가 리보솜을 이용해 단백질을 만드는 프로세스는 매우 느리고 중도에 멈추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mRNA 백신은 코돈을 인위적으로 조합해 최적화시켜 빨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문가 지적에 따르면 이런 식의 유전자 조작은 자연 바이러스에 감염되었을 때보다 1000배 더 많은 스파이크 단백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백신 접종자가 코비드19 감염자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겪는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입니다. 내용에서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이런 식의 유전자 설계로 인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형성되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불량으로 합성된 단백질이 흔히 미스폴딩, 잘못 접혔다고 표현되는 단백질인데 대표적으로 퇴행성 뇌신경장애, 즉 강우병과 파킨슨병을 유발하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하는 백신 성분과 스파이크 단백질은 뇌척수 막 안으로 침투할 수 있기에 백신으로 잘못 접힌 단백질이 생성되면 뇌로 올라가 중추신경계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있고, 백신의 코돈을 분석한 생물물리학자는 수년 내에 암, 파킨슨병, 헌팅턴병 등 모든 종류의 자가면역 질환과 퇴행성 신경질환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보라색 안에 왼쪽은 정상적 프리온 단백질이고 오른쪽이 변형된 프리온 단백질입니다. 비정상 단백질에 의한 신경 손상은 혈관 손상, 심근염이나 심낭염, 또 혈소판 감소증, 혈전증과 달리 중장기적으로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공식 기관에서는 mRNA가 인체의 본래 DNA에 역전사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하지만 다음과 같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백신 속 mRNA는 세포 속 리보솜을 통해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산하고 안전하게 보내된다는 것이 제조사의 주장인데, 역전사 요소를 이용해 자신의 RNA 정보를 DNA로 전환시켜 숙주의 인체 DNA 속에 정착시키는 바이러스를 레트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인간 유전자 속에 자리 잡은 바이러스는 제거가 불가능합니다. 에이즈와 같은 바이러스가 치료가 아닌 평생 관리하는 질병인 이유도 그것이죠.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는 세대에서 세대로 유전되는 레트로바이러스인데, 마찬가지로 RNA를 DNA로 역전사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능성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세포와 배양세포 실험으로 실제로 증명되었는데, 스파이크 단백질의 유전 정보가 내인성 레트로바이러스의 역전사 기능으로 숙주의 유전 정보에 통합된 것입니다. 백신은 결국 mRNA 정보를 세포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자연 감염을 통한 감염보다 RNA 역전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mRNA는 절대로 DNA에 역전사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최근 가능성의 여지를 남기고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감염의 특징은 회복 후에도 바이러스 RNA를 계속 생산할 수 있는 이유와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가 인체 유전 정보로 통합되는 새로운 측면을 제안합니다.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해결할 방법들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해결의 실마리는 원리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바로 퓨린입니다. 퓨린의 정의와 특징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단백질을 이루고 있는 아미노산 간의 펩티드 결합을 가수 분해하는 효소고, 폐, 간, 소장 등 많은 장기 조직 내에 분포합니다. 역할은 섭취하는 단백질을 분해해 다양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의 퓨린을
타기루스로 한다는 것입니다. 인체 내의 퓨린을 표적으로 삼아 침투 후에 두 개로 분리되고 스파이크 단백질의 발현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점을 역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한 단계 더 나아가 알아보겠습니다. 독일 의대 교수팀은 다음과 같은 유사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과 사스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인체 ACE2 수용체와의 결합, 즉 전염면에서 유사성을 띠고 이 과정에서 한 단백질 가수분해 요소 프로테아제가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두 바이러스가 서로 다르지만 ACE2 단백질을 인식하는 과정은 동일하다고 밝히고 이를 인식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추적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의 일종인 TMPRSS2가 스파이크 단백질을 형성하는 과정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두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ACE2와 비슷한 강도로 결합하지만 서열은 88%만 같고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의 경우 중간에 스파이크 단백질이 끊어지는 부위가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사스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회복한 환자의 체내에 형성된 합체들을 이용할 경우 사스 바이러스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비슬러 교수팀 역시 사스 바이러스를 이용해 형성한 다클론 항체를 이용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인체 세포 침투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해독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와 가장 비슷한 박직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사스 바이러스에도 존재하지 않는 아미노산 서열을 찾았습니다. 프롤린, 아르기닌, 알라닌으로 구성된 서열로 연구팀은 이 서열과 바로 그 다음에 위치한 아르기닌 서열 부위가 퓨린 단백질에 의해 절단되는 과정이 바이러스의 세포 침입 과정에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환자의 검체에서 채취한 환자의 세포, 파란색 세포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인 빨간색 단백질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침투 과정에 관여하는 새로운 인체세포 단백질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는 새로운 치료제 표적을 개발하는 힌트를 줍니다. 연구팀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체세포를 침투할 때 인체세포 표면의 단백질인 유로필린-1과 결합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을 방해할 경우 감염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 과정이 감염의 첫 과정인데다 다른 바이러스와 차별된 절차이기 때문에 이 두 물질의 결합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두 연구팀은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단백질이 퓨린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둘로 나뉜 이후 과정에 주목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 조각의 끝부분에 특정 아미노산 서열이 존재하는데 이 부분이 호흡기 및 후각 상피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인 유로필린-1과 유로필린-2 수용체와 결합한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다음 실험에선 유전자에서의 단백질이 형성을 조절할 수 있는 기술과 수용체와 결합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해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 내 감염을 막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여기서 퓨린을 관리할 수 있다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퓨린을 다룰 방안으로 저희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선택하였습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 생물의 유전체에서 특정 유전자를 편집하는 방법입니다.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하여 잘라내는 제한 효소의 고유 기능을 응용하여 인공적으로 핵산 분해 효소를 합성한 뒤 염기를 더하거나 빼는 방법으로 특정 유전자를 편집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장점들로 유전자 변형 동물을 제작하기 위하여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인간의 유전질환 치료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유전자 가위이며 지금까지 크게 세 종류의 유전자 가위가 개발되었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사용한 치료법의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치료법은 시작에 불과할 뿐 유전자 가위는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연구진 사례를 보면 카스9 기술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카스9 니케이즈성을 사용해 독성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고 헌팅턴 유전자로부터 비정상적인 반복을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니케이즈 기술은 비표적 유전자에 작용하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고 매우 유연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표적 유전자 특이성과 실험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도로 정밀한 방법이 필요한 헌팅턴병과 같은 남치병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연구원들에게 매우 중요한 기술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백신에 대한 해결책을 잡았으니 이번에는 질병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았습니다. 해당 기사는 혈전 치료에 힌트를 준 기사입니다. 바로 중화항체 처치법이라는 것인데요. 한 항체 전문 기업에서 다클론 항체 LGY가 코로나 백신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한다는 기사가 올려왔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치명적인 부작용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법으로 주목하는 것인데요. 현재 DNA, RNA 계열 백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번의 접종을 필요로 하는데 변이 바이러스란 변수가 존재합니다. 백신의 특성, 바이러스의 변이에 따라 타의 접종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되는데 그 과정에서 면역 체계에 문제를 일으키는 ADE, 항체 의존 면역 증강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ADE는 백신을 맞은 다음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 항체가 오히려 바이러스 감염을 돕는 부작용을 일으키는 증상을 말하는데 이것을 해결할 대안으로 주목하는 것입니다. 흔히제 다클론 항체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높은 결합력과 중화력으로 비강 선모세포 ACE2 수용체 단백질 결합을 사전 차단해 획기적으로 코로나19 및 모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대처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클론 항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클론 항체는 모노클로널 항체라고도 하며 하나의 항원 결정기에만 항체 반응을 하는 항체입니다. 하나의 면역 세포로부터만 만들어집니다.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이나 생쥐와 같은 척추동물의 몸속에서 외부의 물질, 항원을 주입합니다. 그렇게 되면 면역 체계의 B세포가 그 물질을 인지하는 항체를 만들기 시작하는데요. 각각의 B세포는 한 가지 종류의 항체만 만들지만 서로 다른 B세포들은 각각 하나의 항원의 서로 다른 부분을 인지하는 항체를 만들게 됩니다. 항체가 인지하는 항원의 일부분을 에피토프라고 하는데 하나의 항원에는 수많은 에피토프가 존재하죠. 다음은 단클론 항체의 생성 방법입니다. 특정한 항원이 주입된 동물의 비장이나 림프절로부터 B세포를 분리하고 무한정 증식이 가능하지만 항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골수종양 세포를 앞에서 얻은 B세포와 융합시켜 하이브리도마를 생성합니다. 하이브리도마를 통해 무수한 양의 동일한 항체, 즉 단클론 항체를 합성하는데요.
하이브리도마는 두 가지 세포의 특징을 합한 것으로 흡수 종양 세포의 무한한 증식성과 B세포의 항체를 만드는 특징을 가져 무한한 클론 항체 증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해 무수한 양의 동일한 항체, 즉 단클론 항체 합성이 가능한 것인데요. 이외에 하이브리도마를 살아있는 동물에게 주입하여 단클론 항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으며 최근에는 식물을 이용하여 항체를 만들기도 합니다. 이 단클론 항체를 응용하면 혈액 조직 중의 항원 분포나 비율, 질병의 변동으로 인한 항원의 변화를 알 수 있게 되며 거부 반응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고 류머티즘과 같은 자기 면역에 의한 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단클론 항체에 암세포만을 죽이는 독소를 가지게 하면 그 독소라는 미사일을 암세포라는 표적에 유도시킬 수 있는 미사일요법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밖에 생화학 등의 학문 영역에도 응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시나리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시나리오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시나리오를 5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위기, 발전, 전개, 치료, 결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위기 2021년 전 세계에서 진행된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접종에는 여러 종류의 백신이 사용됐다. 사람들은 안전에 대한 위협을 떨치고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러 종류의 각기 다른 백신을 접종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mRNA 백신까지 도입하게 되었고, 무너진 경제와 공중보건의 위협을 부응시키기 노력하면서 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복에 성공하는 듯 했다. 그리고 현재 2041년 생명공학연구소에서 연구팀장을 맡고 있는 전 팀장은 평소같이 출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도 같은 소식이 TV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다. 출근 준비를 하며 보던 뉴스, 곳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장기 곳곳이 손상된 채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내용이 흘러나온다. 전 팀장은 당황스러운 마음과 함께 연구소로 출근하게 되는데 이곳 연구소의 상황도 다를 바가 없었다. 전 팀장은 연구팀에서 현 상황을 듣게 되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다. 사망자들의 부검 소견으로 다수의 장기 손상이 발견되고 특히나 혈전증과 비이상적인 자가 면역 반응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전 팀장 또한 사망자들의 사인과 불검 데이터를 면밀히 살펴보니 손상된 혈관 주변, 가임 자가 면역 반응이 일어난 림프구 덩어리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발견하게 되고 사망자들의 증상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원인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스파이크 단백질은 사망자들의 체내에서 증식한 것으로 판명이 나면서 연구팀은 즉시 사망자의 DNA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의 정보를 갖고 있는 부분을 찾고자 DNA 분석을 진행한다. 결과는 이러하다. 사망자의 DNA에서 정상인의 것과 전혀 다른 한 부분을 찾게 되는데 그 유전자 정보는 과거 접종했던 코비드-19의 DNA 계통 그리고 mRNA 백신에서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던 mRNA와 매우 유사한 형태인 것이다. DNA의 염기 서열을 분석해보니 이 DNA는 코돈이 인체가 아닌 스파이크 단백질을 생성하는 데에만 최적화되어 있었고 과거 접종했던 백신에서 인체 DNA로 역전사됐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정부는 아니라고 주장하던 mRNA의 역전사가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린다. 이 연구 결과는 곧바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mRNA의 백신 기술에 대한 첨예한 대립이 벌어진다. mRNA 기술에 대해 긍정적인 진영에서는 mRNA 기술 덕택에 그 많은 질병들에 대한 백신을 만들 수 있었고 다른 의료 기술까지도 발전하지 않았냐며 이를 옹호하고 반대측 진영에서는 mRNA의 역전사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근거로 현재 mRNA 백신 기술을 반대하고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제도를 설립하고 깨어있는 정신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대립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니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는 게 되는데 그들은 과거 백신의 부작용이 이제서야 발발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다. 전 팀장은 시대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밤낮 없이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자료를 찾게 되는데 스파이크 단백질이 피린 효소를 만나 활성화된다는 연구 자료를 발견하게 되고 이는 문제를 해결할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내용은 이러하니 스파이크 단백질로 인한 증상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퓨린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더 이상 날뛰지 못하게 만들고 체내에 잔류하는 스파이크 단백질을 제거해야만 하는데 전 팀장이 해결책으로 강구한 것은 바로 현재 인체에도 사용되는 유전자 편집 기술과 단클론 항체를 이용해 스파이크 단백질의 발현 방식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도입하게 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나타난 2019년에 비해 2041년 현재의 의료 기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부시게 발전하고 윤리적 문제도 많이 개선된 상태인 것이다. 먼저 전 팀장은 인간의 DNA 중 퓨린에 대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면밀히 찾아낸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하여 퓨린의 생성 정보를 의도적으로 수정시키게 된다. 이렇게 새롭게 편집된 퓨린은 기존의 퓨린과 같이 체내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스파이크 단백질과 작용하는 부분의 아미노산 서열이 변경되니 더 이상 스파이크 단백질을 활성화시키지 않게 된다. 또한 전 팀장은 스파이크 단백질의 혈관과 각종 장기 조직을 공격당하는 환자들에게서 추출한 T세포를 이용해 각 환자의 특성에 맞춘 단클론 항체를 개발한다. 이 단클론 항체는 환자의 체내에 잔류하는 스파이크 단백질만을 항원, 즉 표적으로 인식하여 분해하도록 만들어낸다. 전 팀장은 두 치료를 병행한다면 스파이크 단백질의 작용과 예방, 그리고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들까지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고 임상 실험자를 모집하여 연구 결과를 적용시킨다. 임상 3상 결과까지 효과를 보게 되는데 환자들의 체내에 잔류하던 스파이크 단백질의 반응이 눈에 띄게 현저히 줄어들면서 그에 따라 과잉적인 자가 면역 반응이 정상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혈전이 더 이상 완성되지 않게 되었다. 임상 실험에 참여한 환자들은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이 되어가고 퇴원을 하여 그립던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사람도 생기게 된다. 이 결과는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고 적용 사례가 적었기 때문에 mRNA 백신의 반작용으로 의뢰의 목소리가 큼과 동시에 많은 환자들이 긍정적인 임상 경과를 듣게 되면서 치료를 희망하게 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삶을 되찾는다. 전 팀장이 개발한 치료법이 표준이 되어 전 세계 각국에 적용되고 전 세계 각지에서 스파이크 단백질과 부작용 반응으로 인해 고통받던 사람들은 웃음을 가지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끝으로 저희는 PPT와 시나리오 내용이 백신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해서 보였을 텐데 백신에 대한 무조건적인 불안보다는 실증적인 연구 데이터를 볼 줄 알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해보는 시각을 갖추는 것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교훈을 전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향후의 방향성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 추세로는 부스트샷, 6개월마다의 접종, 신규 백신들의 등장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정책과 여론 등의 사회 흐름이 아닌 본인의 판단과 의견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2분 반 7팀 백신과 미래 PPT 마치겠습니다. 긴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